논어라는 책은 삼성의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께서도 평생을 들고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뽑는다면 논어다. 논어에는 필야 광견후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을 중시하자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부정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중문과 교수 이강재입니다. 저는 중국 고전 언어와 문헌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어를 중심으로 한 육아 문헌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의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께서도 평생을 들고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뽑는다면 논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CEO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930년대 한 손에는 논어를, 한 손에는 주판을, 이런 구어와 함께 논어를 경영학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서 대단히 중시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논어의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의 기업 경영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구절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논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에 대한 얘기들, 인간관계, 어떤 조직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과의 관계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훌륭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논어라는 책은 2500여 년 전에 나와 있는 책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워라밸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 어떤 조직 간의 조화로운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어와 공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극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통에 대해서 공자는 대단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등의 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기본은 타인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견현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알아보고 내가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인데 타인의 장점을 알아보는 것은 모든 소통의 시작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갖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장점은 단점이기도 하고 단점은 곧 장점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 장점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장점이 제대로 사회 속에서 발현되도록 해주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호이단이면 사해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각각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이중적, 삼중적 그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 이런 해석. 또 하나는 이단을 공격하면 그 해로움이 그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 공호이단 사해야이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이처럼 배타적으로 공격하라거나 이단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자의 일반적인 중요한 공자의 가르침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단을 공격하면 그 자체로서 오히려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살아야 됩니다.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단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도 해롭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조선시대에 박세당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일부 주장된 바가 있습니다. 박세당 역시 조선시대에 사문난적이라는 말로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지나친 비판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근거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 나가고 접점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타인을 나의 생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소통의 가장 큰 전제는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것이 소통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 진영 논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는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만 크게는 우리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통의 기본은 타인을 알아보려는 것이고 또 타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통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라는 것은 결국 리더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좋은 사람은 끝내 나중에 조직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패자부활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찍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면서 자칫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영원히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실패를 거듭하면서 끝내 실패하고 마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필야 광견후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을 중시하자라는 말입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어야만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고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부정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쳐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과이불탄계라고 해서 허물을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라는 게 중요하지, 잘못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공자는 정직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직조제왕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때로는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그것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적극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지 못한 채 부당하고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 리더십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리더의 노력,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부분 우리 리더들이 범하는 오류는 자기와 같은 편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났을 때 진정한 리더로서 올바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의해서 전체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기업이든 국가든 어느 것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는 리더의 자세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는 어렸을 때 대단히 어렵게 살았어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로 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할 때 그 알바를 하는 그 순간만 일을 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공자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닥치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결국 공자를 만든 것이다. 공자는 실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대단히 어렵게 살았어요. 나이 3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들은 공자가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다 보니까 성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참 많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공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할 줄 알고 재주가 많은 게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지금 말로 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할 때 그 알바를 하는 그 순간만 일을 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공자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할 줄 아는 재능이 많은 걸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공자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삼인행이면 필요하사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결국 공자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끊임없는 좌절을 하게 되죠. 좌절도 하고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좌절했다고 해서 좌절한 이후에 그걸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 관계도 어렵죠. 그것을 끊임없이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끝내 극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려고 했던 것. 공자도 역시 어렸을 때 그 어렵게 살았지만 그 와중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그걸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것이 결국 지금의 위대한 공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자는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이 아닙니다. 중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공자가 높은 벼슬을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공자의 어려운 점입니다. 공자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공자는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공자의 모국인 노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제나라가 노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외교 관계를 통해서 제나라의 의지를 꺾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공자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군주와 귀족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자는 좌절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하를 떠돌아다녔다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공자는 나이 55세부터 69세까지 15년 가까운 시간, 그 기간 동안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닙니다. 이 기간은 공자가 벼슬을 구걸했던 기간이 아니고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즉, 자기가 있었던 모국에서의 좌절을 모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거죠. 그것이 공자의 위대함입니다. 그 속에서 공자는 당시에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다니지만 위나라에서 거의 6년을 있었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끝내 당시의 제후들이 공자에게 높은 벼슬을 주거나 재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자를 객으로서의 높은 지위, 손님으로서의 객경이라는 지위로서 대우는 하지만 끝내 벼슬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자의 제자들은 대부분 높은 벼슬을 다 합니다. 공자가 훌륭했기 때문에 저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살았고 그 시기에 좌절을 공부로서 극복을 했고 나이 들어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좌절을 겪었을 때 결국 주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자 한 거죠. 제자들에게 의탁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자를 선생님, 스승으로서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세상은 끊임없이 나아지는 것이지만 당장 내가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후손들을 거치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공자는 스스로 자기의 국가에서 벼슬을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꿈이 이어지게 만들었고 어찌 보면 그 꿈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크게는 보통 이제 많게는 3,000명까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자의 10대 제자 해서 내 분야에 있어서 10명의 제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공자와 함께 이야기를 한 제자들은 자공과 자로와 안현이라는 제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현은 끝내 벼슬하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았고 자공과 자로가 벼슬을 많이 하면서도 공자와 가장 가까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공은 외교관으로서도 대단히 유명했고 또 중국에서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열전인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돈도 대단히 많이 벌었고 장사 수완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리고 외교로서도 뛰어났었고 그래서 이 자공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사실은 공자 죽고 나서 공자 사후에 공자 교단이 튼튼해지도록 역할을 다 해줍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하고 9살 차이밖에 안 나는 대단히 나이가 많은 제자입니다. 근데 좀 그 무인 출신이고 저는 자로 같은 사람을 단순 무식 솔직 과격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원칙을 가지고 있죠. 공자의 말을 무조건 실천하려고 하고 공자의 말을 미처 실천하기도 전에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자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로는 사실 공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위나라에 벼슬을 하다가 위나라의 내전에서 끝내 도망가지 않고 공자가 생각한 원칙이 무엇일까 그 고민 속에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반란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제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 3인일 거고 아까 이제 염구 같은 제자도 염구는 노나라에서 대부였던 귀족이었던 개씨의 가신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정치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나라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고 공을 세웠고 노나라에서 대부 개씨를 모시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자는 염구를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염구가 귀족 밑에서 가신을 하면서 그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정치에 너무 빨리 기울어져서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지 않은 채 자기가 모시는 대부를 부유하게 하거나 국가를 부유하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는 공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자는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공자는 중국 내에서 즉 자기의 모국인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벼슬을 했습니다. 이 벼슬은 지금으로 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 정도에 이르는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큰 벼슬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거나 끝내 어떤 리더의 자리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속에서 공자는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웃나라인 제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명합니다. 또 당시에 귀족들의 전횡이 심했었는데 이들의 전횡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스스로도 리더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특히 공자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흔히 춘추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빈번했고 일반인들의 삶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사이에서 공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화이부동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공자의 대단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런 어떤 서로 함께 살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까라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끊임없는 소통을 해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실행력 3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자는 스스로도 방금 말씀드린 화이부동 모두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사는 화이부동에 입각해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을 비전으로 택했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인을 알아가는 소통을 해나갔으며,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5년 가까운 천하를 떠돌아다녔던,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던 시기 역시 자기가 생각하는 꿈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법은 몰두하는 겁니다. 많은 책이 아니라 적은 양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에 정말 한 권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읽고 하나하나를 사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고력이 증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다가 할 수 없이 그만둘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라고 금을 긋고 있구나. 스스로 실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구나 라고 비판을 합니다. 즉 공자는 도전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실행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미리 포기한다는 거죠. 독서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법은 몰두하는 겁니다. 많은 책이 아니라 적은 양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입시제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읽어요. 그러나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남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적은 분량의 책을 얼마나 깊이 읽느냐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깊이 있는 법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오랫동안 읽어야 될 책과 빨리 읽을 책들을 구분을 하되 어떤 책들은 정말로 깊이 읽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한 권을 1년에 200권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에 정말 한 권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읽고 하나하나를 사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고력이 증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자서아자라는 말을 합니다. 책은 책이고 책은 책대로 책일 뿐이고 나는 나대로 갑니다. 한참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지 모르고 갑니다. 그러지 말고 한 단락 한 단락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책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물론 책을 읽되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러나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독서할 때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또 때로는 컴퓨터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 적어갑니다. 요즘 이제 기록한다는 것, 흔히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적는 사람이 생존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도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에 기록하건 아니면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건 디지털을 통하건 아날로그를 통하건 기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그 내용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기록을 하면서 적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적어가는 것이. 그랬을 때 그 책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다라고 봅니다. 공자는 공부하는 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 불형여로입니다.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익숙하게 연습한다,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학습에서 출발합니다.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학습을 하지만 그 학습이라는 것이
다만 책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유여력 즉 이학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동하고 즉 실천을 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 글을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공자는 학습을 중시하지만 그 학습은 항상 실천과 병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공자가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배움과 생각이라는 걸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책에서는 학이사라고 해서 배우고 생각하라라고 표제를 삼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것을 배우기만 하고 깊은 사유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발전적이지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사고를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거꾸로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이불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도 모른 채 쓸데없는 생각만 하거나 전혀 뚱딴지 같은 생각만 해서 오히려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를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되 학하되 생각을 반드시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공자가 얘기하는 온고의 지신이 가능합니다. 온고의 지신은 옛것을 익힌다는 온고와 새것을 알아간다는 지신이라는 게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옛것을 익히는 온고에만 초점이 있기보다는 새것을 알아간다는 지신이 더 크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사유를 하고 이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얽매여서 과거의 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기술에서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학습을 중시했지만 학습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했고 또 이 실천에서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그 출발이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이 속에서 리더가 끊임없이 학습을 해나가지 못하면, 그러지 않는다면 금세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끊임없이 그걸 사유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논어 자체에 나와 있는 실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지금과 공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요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공자가 앞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피랴 광견오인저라는 구절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무모한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공자는 실천에 있어서 어떤 걸 중시하냐면 피랴 임사의 구하고 호모의 성자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조심스럽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호모 잘 그걸 기획을 해서 끝내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자가 이상적으로 옳다 그르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대단히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공자가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 중에 염구라는 제자가 있는데 염구, 이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가 좋아하긴 합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역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공자가 얘기합니다. 야, 역부족하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다가 할 수 없이 그만둘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라고 금을 긋고 있구나. 스스로 실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구나. 라고 비판을 합니다. 염구에 대해서 공자가 비판한 내용입니다. 즉 공자는 도전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실행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미리 포기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공자는 대단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내용들은 달라지지만 그러한 끊임없이 실천하고 실행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공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임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잘 기획해서 끝내 완성을 해야 된다는 기획을 굉장히 또 중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논어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어에 나오는 것은 너무 빨리 하고자 하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지만 저는 모든 일에서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인문학은 사실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역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도로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길로 갈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양날개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듯이 과학기술이나 경제 중심의 사회 이런 이야기와 인문학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있음으로써 새가 온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오일삼성 오신이라는 구절도 있는데 스스로 매일 자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돌아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돌아봐야 하는 내용은 여기 뭐 세 가지가 나오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멍하는 시간과 좀 다르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필요한데 생각할 때는 내가 했던 말, 내가 쓴 글도 그렇고 내가 봤던 어떤 사항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꼭 인생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시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재밌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재밌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완전히 일치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고전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하고 어문학을 전공하지만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거여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서 한 거죠. 재밌었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논어책이 이 정도의 깊은 의미가 있었다? 처음부터 제가 알았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 보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 책이 재밌었던 시기와 지금 제가 이 책이 재밌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자기의 직업이나 평생의 일은 뜻하지 않게 결정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운명적으로 정해질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때로는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논어처럼 이끌어라 라는 책은 논어를 통해서 리더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지금 현재 리더인 분 또는 앞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 모두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리더를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는 이 책을 논어를 한 번도 안 읽어분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논어를 과거에 읽었던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논어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과연 탄탄한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는 대단한 리더십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의 리더들, 기업의 리더들, 특히 저는 국가의 리더들이 좀 더 제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합니다. 읽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우리 국가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소통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책은 특정한 독자가 있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좀 두루두루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논어, 맹자 하면 또 공자맹자 타령이야 하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고리타분하거나 그런 측면, 또 공자맹자야 이런 선입견에서 드러나는 그 약간의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꼰대의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잘못된 점은 과거의 논어책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그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논어이고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이 책이 사실 논어에 대한 입문서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기존의 논어를 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새롭게 볼 겁니다. 그리고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도 이 공자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끌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논어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저는 연구자로서 모든 걸 다 보지만 일반인들은 그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나온 논어 어떤 책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책으로 일반인들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